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정예 부대들이 모인 국제군사훈련평가대회에서 미국, 영국, 독일의 나토 연합군이 한국군 앞에서 일제히 거수경례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지어 90세의 한국전 참전 용사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눈물을 머금고 경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도대체 한국군은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걸까요? 목숨을 건 임무 수행, 타인을 위한 희생, 그리고 7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한국 군인의 신념. 그들이 보여준 진짜 강함이 세계 최강 특수부대를 감동시킨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헨릭 요한센 중령입니다. 노르웨이 특수부대 FSK에서 20년간 복무했죠.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 배제와 냉철한 판단력입니다. 제 좌우명은 간단합니다. 전쟁은 정밀한 수학이다. 이게 제가 살아남은 비결이기도 하죠. 오늘부터 국제군사훈련 대회가 시작됩니다. 전 세계 15개국의 정예 부대가 모여 10일간 실전 훈련을 진행하는 행사죠. 제 팀은 이미 3번이나 우승한 경력이 있습니다. 우승 비결은 단 하나, 감정을 배제한 완벽한 전술이었어요. 훈련장에 들어서자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한국까지. 한국군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죠. 실전 경험이 부족한 조직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지휘관들이 모여 첫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한국 측 대표 이지훈 소령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요한센 중령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노르웨이 특수부대의 전술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이지훈 소령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단단함이 느껴졌지만 전 그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을 뿐이죠. 고맙습니다. 좋은 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개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리에 앉고 노르웨이 측 대표로 제가 짧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냉정함을 강조했죠. 전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을 버려야 한다고요. 다른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만 한국 측 장교들의 표정이 조금 다르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어쩐지 공감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때 사회자가 특별한 손님을 소개했습니다. 존 밀러,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90세가 넘은 노인이었지만 군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그가 단상에 올라왔을 때 대부분의 장교들은 공손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한국군 장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전원이 일어나 밀러 씨를 향해 깊은 목례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큰절이었죠. 그 모습에 훈련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밀러 씨는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였고 한국군 장교들은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며 눈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과잉 반응이라고 생각했죠. 전쟁은 직업이고 임무일 뿐인데 왜 저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독일 장교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인상적이군요. 70년 전 전쟁인데도 저렇게 예우하다니. 전술적으로는 불필요한 행동이죠.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제 말에 독일 장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밀러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1952년 양구에서 만난 한국군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료를 버리지 않았죠. 한국군 장교들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졌죠. 전 그런 그들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인 유대감은 전장에서 위험한 요소다. 다음 날부터 시작될 훈련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인질 구출과 정보 탈취였습니다. 제 팀은 이미 완벽한 작전을 세웠죠. 감정을 배제한 정확한 계산, 그것만이 승리의 열쇠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짧은 문자였죠.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예술가가 되겠다는 결정을 이해해주세요. 전 그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에릭은 제 뜻을 거역하고 군인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가족의 전통을 깨고 예술가가 되겠다고 했죠. 저는 그런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군인의 길만이 명예롭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의 훈련을 생각했습니다. 각국 군인들의 실력을 볼 생각에 기대가 되었지만 한국군의 그 진지한 눈빛과 참전 용사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본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미션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장 중앙에 3층 건물이 세워져 있었죠. 미션은 간단했습니다. 인질 구출과 정보 확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했어요. 시간 제한은 15분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합니다. 1층에 인질 3명, 3층에 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목표물을 모두 확보하고 대피해야 합니다. 각국 팀장들은 메모를 하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계산은 이미 끝났죠. 15분이면 둘 다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순위는 정보였어요. 인질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우리 노르웨이 팀이 첫 번째로 투입되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렸죠. 정보가 최우선이다. 3층으로 직행한다. 제 팀은 정확히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1층의 인질은 지나치고 곧바로 3층으로 향했죠. 정확히 8분 만에 하드디스크를 확보했습니다. 탈출 시간까지 합쳐 12분 30초, 미션 성공이었죠. 하지만 인질은 모두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우리의 전술적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팀도 비슷한 선택을 했어요. 어느 팀도 제한 시간 내에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미션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국 팀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지훈, 소령이 이끄는 팀이 준비를 마치고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죠. 그들의 전술이 궁금했습니다. 신호가 울리자 한국 팀이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그들은 팀을 둘로 나눴습니다. 2명이 1층으로, 3명이 3층으로 향했죠. 제 생각에는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병력을 분산시키면 성공률이 떨어지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2분이 지났을 때 3층 팀이 하드디스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층 팀도 인질 3명을 모두 구출해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죠. 시간은 정확히 14분 28초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습니까? 이지훈, 소령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모든 경우의 수를 분석했습니다. 인질과 정보 둘 다 포기할 수 없었죠. 미간을 찌푸리며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요. 이지훈, 소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전장에선 포기할 생명이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묘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정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성공했어요. 이건 제 전략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휴식 시간, 저는 의도적으로 한국팀이 있는 곳을 피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이 불편했죠. 제 전술 이론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대신 노르웨이 팀원들과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다음 미션은 시가전 훈련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 참전 용사 밀러 씨가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요한센 중령, 오늘 한국팀의 작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전에서는 그런 방식이 위험할 수 있어요. 밀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모르시는군요. 그들은 운이 아니라 의지로 움직입니다. 대답하지 않고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오늘 본 한국팀의 움직임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임무 수행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목숨을 걸고 인질을 구하는 듯한 진정성이 느껴졌죠.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쳐 오늘의 훈련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팀의 움직임을 분석하려 했죠. 그들의 전술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실제 상황처럼 임했습니다. 모의 훈련인데도 말이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에릭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가 아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은 냉철함이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라고요. 그게 군인의 길이라고 가르쳤죠. 하지만 에릭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늘 왜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왜 싸워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그때는 그런 질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따를 뿐이라고요. 하지만 오늘 한국팀의 눈빛에서 본 것은 아들의 질문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죠. 머리를 저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내일은 더 복잡한 미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훈, 소령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전장에선 포기할 생명이 없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둘째 날 아침 시가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미션은 더 복잡했어요. 도심 환경을 재현한 훈련장에서 적을 제압하고 건물을 확보해야 했죠. 하지만 민간인 역할을 하는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민간인 피해 최소화입니다. 적과 민간인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제 팀은 이미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건물 정찰 후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민간인 대피 경로를 확보한 뒤 적을 제압하는 순서였죠. 냉정하고 계산된 접근법이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저희 팀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건물 주변을 둘러싼 뒤 내부로 진입했어요. 적군으로 보이는 인원들을 재빨리 제압했습니다. 9분 만에 건물을 확보했죠. 효율적인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가 결과는 예상과 달랐어요. 민간인 역할을 하던 인원 중 2명이 우리 팀에 의해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그들은 위장한 민간인이었죠.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전에서는 항상 오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사위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만족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다른 팀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팀은 민간인 1명을 희생시켰고 독일 팀은 3명이었죠. 마지막으로 한국 팀이 도전했습니다. 그들의 접근법은 달랐어요. 훨씬 신중하고 느렸습니다. 이지훈 소령은 각 팀원에게 구역을 할당하고 건물 내부의 모든 공간을 세밀하게 조사했죠. 그들은 민간인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심스러운 인물에게는 특별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너무 느리게 느껴졌어요. 실전에서는 이런 여유가 없습니다. 적군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군인이 사람을 지킨다니 저건 작전이 아니야. 옆에 있던 팀원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들의 방식이 틀린 걸까요? 마침내 한국팀이 훈련을 마쳤습니다. 시간은 14분 43초, 다른 팀들보다 훨씬 오래 걸렸죠. 하지만 평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 제로, 적군은 모두 제압, 건물 구조물 손상도 최소화했어요.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그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팀은 2일 연속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비효율적이었죠. 너무 느리고 너무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백했어요. 휴식 시간 이지훈 소령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을 감수했습니까? 실전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을 텐데요. 이지훈 소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전술만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는 임무도 있죠. 그 말에 저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제 군인 인생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그저 숫자였습니다. 작전의 일부였죠. 그런데 이지훈 소령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각국 장교들이 모여 훈련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노르웨이 방식이 최선이라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죠. 한국군의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영국 장교가 물었습니다. 한국군은 왜 그렇게 민간인 보호에 집착합니까? 이지훈 소령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켜야 할 대상을 잊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지켜야 할 대상. 저는 오랫동안 임무 완수만 생각했습니다. 적을 제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게 군인의 임무라고 믿었죠. 하지만 무엇을 위한 임무인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참전 용사 밀러 씨를 만났습니다. 밀러 씨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고민이 많아 보이는군요. 한국군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요. 밀러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1952년 양구에서 한국군은 포위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적진을 뚫고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감정과 이성, 어느 쪽이 전장에서 더 중요한 걸까요? 제가 그동안 굳게 믿었던 냉철함은 정말 최선의 선택일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 에릭에게 가르쳤던 것들이 과연 옳았던 걸까요? 군인의 가치를 숫자와 효율성으로만 판단했던 제 방식에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국군이 보여주는 이 다른 관점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지훈 소령의 눈빛에서 본 확신과 결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깊은 신념에서 오는 힘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아들 에릭에게서 또 연락이 없었어요. 마지막 대화는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에릭은 제가 군인의 길을 강요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그저 아들이 생존하는 법을 배우길 바랐을 뿐입니다. 제 스마트폰을 열어 아들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에릭은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켜야 할 대상. 이지훈 소령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의 훈련이 궁금해졌습니다.
한국군의 방식은 계속해서 제 신념을 흔들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셋째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훈련이 끝나고 점심을 먹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훈련장 외곽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의 일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모든 인원은 즉시 대피하십시오.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르웨이 팀원들을 모아 상황을 파악했어요. 훈련장 서쪽 건물에서 실제 폭발이 발생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폭발물이 훈련 중 진동으로 작동한 것 같았죠. 다행히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폭발 위험이 있어 모든 인원이 대피해야 했어요. 각국 팀들은 신속하게 안전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저희 팀도 완벽하게 대응했죠. 모든 인원을 확인하고 안전지역으로 대피했습니다. 영국, 미국, 독일 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훈련받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대피 중에 이지훈 소령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무전을 봤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가 팀원들에게 뭔가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뭐 하는 겁니까?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제 말에 이지훈 소령이 대답했습니다. 폭발 건물에 인원이 있습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안전이 우선입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러나 이지훈 소령은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팀에게 명령했고 그들은 대피 방향과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폭발 현장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어요. 그건 명백한 프로토콜 위반이었습니다. 대피 지역에서 각국 장교들은 한국 팀의 행동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부분 그들의 선택이 무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인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면 안 됩니다. 전술적 손실입니다. 제가 독일 장교에게 말했습니다. 그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참전 용사 밀러 씨가 대피 지역으로 천천히 걸어오더니 우리 대화를 듣고 멈춰 섰습니다. 내가 1952년 양구에서 본 게 저거였어요. 밀러 씨의 눈에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한국팀에 대한 소식은 없었어요.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한국팀입니다. 건물 내 인원 3명 모두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순간 대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저도 놀랐죠. 그들이 실제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5분 후 한국팀이 구출된 인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지훈 소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과 군복은 먼지와 그을음으로 더럽혀져 있었어요.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확신이 흔들리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지훈 소령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전쟁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밀러 씨가 말했던 양구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검색 결과 1952년 양구 전투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용맹함에 관한 기록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미군 부대를 구출했고 민간인들을 보호했다는 내용이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한국팀이 보여준 행동은 70년 전 그들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과 같은 정신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적 판단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원칙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최우선 가치였죠. 갑자기 아들 에릭이 떠올랐습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저는 규율과 명령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죠. 하지만 에릭은 다른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버지, 군인은 무엇을 위해 싸우나요? 당시 저는 그 질문을 무시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훈련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들로 인해 저는 더 이상 예전의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요. 넷째 날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어제의 실제 폭발 사태로 훈련 일정이 조정되었어요. 안전 점검이 끝난 후 특별 미션이 준비되었습니다. 폭발물 제거 훈련이었죠. 어제 상황과 연계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번 미션은 건물 내 폭발물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각 팀은 위험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평가받게 됩니다. 훈련장 중앙에 새로운 건물이 준비되었습니다. 내부에는 모의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처음 보기에는 간단한 임무처럼 보였습니다.
폭발물을 찾아 안전하게 제거하면 되는 거였죠. 하지만 상황은 갑자기 변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건물 내 폭발물 중 하나가 작동 개시되었습니다. 폭발까지 5분 남았습니다. 즉시 대피하십시오. 이 말이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독일팀이 건물에 있었죠. 그들은 즉시 대피했습니다. 훈련의 일부였지만 상황은 매우 사실적으로 연출되었어요. 대부분의 팀들은 프로토콜에 따라 대피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판단이었죠. 그런데 한국팀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이지훈 소령이 아닌 다른 장교 정대호 대위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훈련 감독관과 짧게 대화를 나눈 후 방호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대위, 무슨 생각입니까?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대호 대위는 단호했어요. 모의 폭발물이라도 실제 상황처럼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다시 감정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제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다른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대호 대위는 방호복을 입고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건 훈련이었지만 긴장감은 실제 상황 못지않았어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함이 올라왔습니다. 4분이 지났습니다. 정대호 대위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1분 남았습니다. 모두가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죠. 저는 갑자기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임무 중 한 명의 동료를 포기해야 했던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없었고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임무 완수를 선택했죠. 냉철한 판단이었지만 그 후로 동료의 얼굴이 꿈에서 자주 나타났습니다. 30초가 남았을 때 건물 문이 열렸습니다. 정대호 대위가 모에 폭발물을 안고 달려나왔어요. 그는 즉시 지정된 안전지역으로 달렸습니다. 그곳은 건물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이었죠. 정대호 대위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몸에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실제로 목숨을 건 달리기처럼 보였습니다. 10초가 남았을 때 그는 안전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모에 폭발물을 지정된 상자에 넣었어요. 그 순간 카운트다운이 끝났고 불빛이 깜빡이며 무력화 성공이라는 신호가 표시되었습니다. 훈련장은 일순간 정적에 빠졌다가 곧 기립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다른 나라 장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정대호 대위는 방호복을 벗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치면서도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왜 그가 그런 위험을 감수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용기에 감동했죠. 훈련 후 정대호 대위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을 꺼냈어요.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습니까? 모의 훈련인데도 말입니다. 정대호 대위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이가 있었어요. 우린 명령만 따르지 않습니다. 지킬 가치도 함께 따릅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킬 가치. 그 간단한 말이 제 마음을 꿰뚫었어요. 제 군인 생활에서 가치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요? 명령과 효율성, 임무 완수. 그것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밀러 씨와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놀라운 광경이었지요? 밀러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밀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십니까? 그 질문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제가 지키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임무를 완수하는 것, 그것이 군인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들 에릭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가 군인이 되기를 거부했을 때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에릭은 어쩌면 저보다 더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본 것은 단순한 훈련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가치에 대한 깊은 물음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잠을 설쳤습니다. 어제 정대호 대위의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리고 밀러 씨의 질문.
당신은 자신이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한국전쟁에 관한 자료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밀러 씨가 언급했던 양구 전투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알고 싶었죠. 검색 결과 양구 지역에서 벌어진 여러 전투들이 나왔습니다. 1951년부터 1953년까지 치열한 격전지였던 곳이었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군은 물자와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놀라운 투지를 보여주었다는 기록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종종 미군이나 다른 연합군보다 더 위험한 임무를 자처했다는 내용도 있었죠. 특히 민간인 보호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한 사진이 제 시선을 끌었어요. 1952년 겨울 눈 덮인 산악지대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부상당한 미군 병사를 들것에 실어 운반하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은 지치고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 사진 밑에는 짧은 설명이 있었어요. 한국군 소대가 포위된 미군 부대를 구출하기 위해 적진을 뚫고 진입하여 부상자를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밀러 씨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을까요? 그 사진 속 한국군의 눈빛은 정대호 대위의 눈빛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정신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더 깊이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의 희생은 엄청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과 고향을 잃은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에릭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간단한 내용이었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에릭과 저는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제가 군인의 길을 강요했기 때문이었죠. 아들은 예술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규율과 명령을 따르는 존재다. 그것이 명예로운 삶이다. 제가 항상 에릭에게 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과연 군인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정대호 대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명령만 따르지 않습니다. 지킬 가치도 함께 따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명령? 규율? 효율성? 그것들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목적을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들에게 답장을 보내려다 멈추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죠. 오전 브리핑 시간이 되어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복합작전이었어요. 정보 수집과 적 제압, 그리고 민간인 보호까지 모두 포함된 복잡한 임무였습니다. 각국 팀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희 노르웨이 팀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민간인 보호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목표물 확보도 중요하지만 민간인 안전이 우선입니다. 팀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은 임무 효율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고 싶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참전 용사 밀러 씨와 마주쳤습니다. 밀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어젯밤 생각을 많이 하셨군요. 네, 한국전쟁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더군요. 밀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 보여줬습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믿어왔던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에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았어요. 훈련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지훈 소령과 마주쳤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한국군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지훈 소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숫자나 목표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 단순한 대답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사람. 그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요. 에릭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6째 날 훈련 대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모든 팀들은 지난 5일간의 성과를 종합 평가받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훈련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각국 팀들은 마지막 브리핑을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였죠. 저도 노르웨이 팀을 이끌고 최종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장에는 각국의 군 관계자들과 심사위원단이 모여 있었어요.
참전용사 밀러 씨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팀들이 차례로 나와 자신들의 전략과 성과를 발표했어요. 그들의 발표는 전문적이고 효율성에 중점을 둔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저희 노르웨이 팀의 차례가 왔어요. 단상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준비해온 발표 자료가 있었지만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말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제 이름은 헨릭 요한센입니다. 오늘 저는 예정된 발표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실된 목소리를 따랐어요. 지난 5일 동안 저는 군인의 본질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군인으로서 20년간 효율성과 냉철함만을 추구했죠. 한국팀에게서 다른 접근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정의로 착각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어요. 제 말에 동요하는 장교들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믿어온 가치가 흔들리는 소리였을까요? 저도 며칠 전까지는 그들과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저는 오랫동안 아들에게 제 방식만이 옳다고 강요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말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노르웨이 장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한국팀을 향해 거수 경례를 했어요. 다른 나라 장교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함께했습니다. 한국팀은 놀란 표정으로 잠시 그 광경을 바라봤죠.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에 답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여러 장교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공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브리핑룸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가슴속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굳게 믿었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랜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훈련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한국팀이 종합 우승을 차지했어요. 놀랍게도 저희 노르웨이 팀은 2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순위는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우리 모두는 더 중요한 가치를 배웠으니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지훈 소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어요.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미소를 나눴어요. 이지훈 소령과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호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팀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어요. 문득 아들 에릭이 생각났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에릭의 번호를 찾았어요.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가 결심한 듯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에릭이 전화를 받았어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에릭, 아빠가 오랫동안 너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에릭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빠가 여기서 진짜 군인을 만났단다.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노르웨이로 돌아가면 많은 것들을 바꿔야 했습니다. 우리 부대의 훈련 방식, 가치관,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마음가짐을 말이죠. 마지막 날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나고 각 팀은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훈련장은 조용해졌어요. 이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저는 짐을 정리하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지금의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갔습니다. 훈련장 주변의 숲길을 걸으며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이슬이 맺힌 풀잎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죠. 그때 멀리서 걸어오는 정대호 대위가 보였습니다. 우연히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온 것 같았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요한센 중령님. 정대호 대위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어요. 훈련이 끝난 홀가분함이 느껴졌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정대호 대위.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훈련장 뒤편에 있는 작은 언덕에 올랐죠. 아침 햇살에 빛나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멀리 훈련장과 숙소가 보였어요. 지금도 전술적으로 당신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노르웨이 특수부대의 기술적 우위는 여전히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오늘부터 저희가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정대호 대위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는 옳았어요. 이제 저는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나 효율성이 아니었죠. 그들은 가치를 위해 싸웠습니다. 사람을 위해 싸웠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이번 훈련은 제게 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각국 팀들은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한국 팀과 악수를 나누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지훈 소령이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죠. 태극기가 그려진 작은 배지였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억해 주세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창밖으로 멀어지는 땅을 바라봤어요. 이제 노르웨이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돌아갈 거예요. 비행기가 안정된 고도에 오르자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들 에릭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빠, 어디세요? 지금 귀국하는 비행기 아니란다. 내가 오늘 진짜 군인을 만났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은 맑고 눈부셨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죠.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전술이나 무기의 우수성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의 핵심이었죠. 한국 팀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려는 가치를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요. 그것은 바로 에릭이었습니다. 제 아들, 그리고 그가 꿈꾸는 세상이었어요. 군인으로서의 제 임무도 결국은 그런 세상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비행기는 구름 위로 계속 날아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임무가 시작되는 것 같았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국군에게서 배운 진정한 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희생과 헌신, 그리고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제 군인 생활 20년보다 이 일주일이 더 값진 시간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